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도 뭐 1억이 넘는 것 같고요. 상위 10% 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겁니다.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13년, 1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산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중산층이 마른 모보다 줄어들고 하류층이 늘어나는 사회가 됐다가 지금은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호리병 같은 모습의 사회.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요즘 인기입니다. 김 부장의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목이 약간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이 드라마를 자주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죠. 김 부장이라는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럼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도 뭐 1억이 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서울에 자기 집이 있고 그 정도의 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의 소득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상류층, 상위 10% 안에는 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 부장님 같은 경우는 80년, 9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입니다. 8,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정확히 얘기하면 90년대 대학을 다닌 세대고 지금은 50대고요. 그 당시에 어떤 한국 학생들의 모습은 그 당시엔 과외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본인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고, 그 다음에 김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 부장님의 어떤 아버지,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부장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상위 10% 안에 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봉도 뭐 1억이 넘는 것 같고요. 해서 자기 집도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이제 얻게 된 그런 어떤 세대고, 이런 세대가 우리나라의 50대는 90년대에 대학생을 겪었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왜 늘 불안할까요? 드라마에서는 불안감의 원천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가 이제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게 되는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놨을 때는 굉장히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위가 떨어지게 되면 자기의 어떤 자식은 자기보다 더 못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불안감이 작용해가지고 계속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자기의 지위가 유지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김 부장이라는 분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도 벗어났고요. 자가도 이제 결국 벗어났고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리도 벗어났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지위를 다 이제 내려놓게 되는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김 부장님은 물론 상류층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김 부장님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죠. 직장을 갖다가 이제 옮기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은 뭐 경제적인 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 지금 하나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변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의 변화를 놓고 보면 상위 0.1%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한 3억 원 이상 늘었는데 상위 1%만 해도 근로소득이 거의 별로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상위 10%는 더 조금 늘었고요. 상위 20%는 더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0.1%를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은 근로소득이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김 부장 같은 경우에 상위 10% 정도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상위 10% 내에서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는 겁니다. 상위 10% 안에 들어가면 상위 한 0.1%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소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에 자신의 소득은 그렇게 늘지 않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느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커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빈부격차, 상위 10% 내에서의 어떤 소득 격차도 굉장히 커지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양극화 문제가 사람들의 불안 요인을 더 심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산층일 수도 있고요. 중산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신은 계층이 어느 계층에 속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중산층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주관적인 중산층입니다. 객관적인 중산층은 뭐냐면은 중간의 소득, 그러니까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쫙 순서대로 이렇게 세웠을 때 50등에 있는 사람이 이제 중위소득이거든요. 중위소득의 어떤 50%에서 150%에 있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중산층과 객관적인 중산층이 기준이 다른데 우리가 이제 1990년, 1988년도랑 2024년도를 비교해 보면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인 사람들의 비율은 1988년도가 한 75% 정도 됐고요. 지금 2024년도 54%, 한 20%포인트 정도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관적 중산층 비율,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1988년도가 83%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 내지 50%, 이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산층이 아니지만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중산층인데 나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이 자기가 이제 중산층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자기가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지금은 중산층이지만 미래에는 자기가 이제 하위층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미래에 대한 전망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들 그리고 일부 상위층들, 그 김 부장 같은 분들은 지금 중산층 또는 상류층이지만 미래에는 자기가 중산층에서 떨어질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내수 경기가 바닥이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경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설명할 때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 그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수 경기가 바닥이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바닥이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얘기로도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 GDP는 우리나라가 이제 물건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잠재적인 실력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GDP는 우리나라가 실제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이거든요.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13년, 1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시험을 보면은 85점도 받고 95점도 받고 이래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90점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9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80점대만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게 되고 실제 GDP는 그 낮아진 성장률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산층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미래를 좋게 보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미래가 어두우면 이제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일하는 걸 포기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 백수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며 중산층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가 이제 제대로 어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보통 실업률의 한 2배가 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전체적인 실업률보다 훨씬 높고요.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를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실업률을 조사하러 가서 물어보면 그냥 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를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일자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하류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도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나라는 건강하게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 이런 사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가서 일을 해야지 하류층이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이 상류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하기를 포기한다 그러면은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또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고, 이렇게 되면 더 일하기가 싫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악순환고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게 되는 요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20년대 들어서 새로운 그 어떤 신조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엄마 아빠 찬스라든가, 그다음에 금수저 흑수저, N포 세대, 이런 말들이 많이 청년들 사이에 이제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고, 경제적인 어떤 경쟁의 구조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고, 이런 문제들이 좀 굉장히 좀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빈부격차는 심한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는 배경이 있을까요? 재밌는 질문이신데요.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동질적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편차가 좀 큰 것 같거든요. 거기 이제 똑똑한 사람들도 있고 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나름대로 뭔가 다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과 그다음에 식민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사회에서 지금의 어떤 선진국까지 온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산층이 두터워야 됩니다. 중산층이 두터운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동질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산층이 두텁고, 그중에 이제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는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마름모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산층이 굉장히 많고 두터우면서 상류층과 하류층이 어느 정도 있는 사회가 이 마름모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버는 속도보다 점점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빈부격차가 고착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삼각형 사회, 중산층이 마름모보다 줄어들고 하류층이 늘어나는 사회가 됐다가, 지금은 양극화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호리병 같은 모습의 사회, 상류층하고 중산층은 정말 적고 하류층이 많아지는 이런 어떤 호리병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과는 정말 맞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중산층은 어떻게 자산을 지켜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중산층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으로 좀 바꿔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산층은 굉장히 좀 어떤 경쟁에도 또 민감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동질적인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쟁의 룰이 공정하다 그러면은 경쟁을 한번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도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경쟁의 룰이 점점 갈수록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경쟁의 룰을 공정하게 좀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자본시장의 어떤 논리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의 논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려 그러면 어떤 정보에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고급 정보가 있어야지 종목 투자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중산층은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하기가 상류층보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측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지수, 요즘 같은 때는 ETF 같은 게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주식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종목은 그 종목에 해당되는 어떤 굉장히 고급 정보가 있어야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런 거죠. 중산층이 영끌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부동산 값이 많이 오르는데, 그럴 때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에요. 상류층은 뭐 집을 팔고 사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중산층은 겨우 이제 영끌해가지고 어디 집을 한 채 사면은 또 그 집에 이자를 내느라고 허덕여야 되고 또 소비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투자 방식 자체를 어떤 상류층을 따라가기보다는 중산층 나름대로의 어떤 그 투자 방식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산층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투자와 관련해서 흐름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을 굉장히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이 우리나라는 주식이나 부동산이 그 통화량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값이 오르내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량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경제 성장 간의 괴리가 커지면 그게 이제 자산 시장으로 그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산값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은 3번 정도의 어떤 통화량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괴리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들이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가 됐는데, 이때 자산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재밌는 것은 2025년도에 보면은 그 괴리가 지금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죠. 돈이 많이 풀렸고 생산적인 분야로 지금 돈이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금 요즘 자산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AI 기술이 현재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다니던 그 안과 병원이 있었거든요. 원장 선생님 의사분 한 분하고 간호사 3분이 근무하던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는 간호사 3분이 없고요. 키오스크가 한 대가 이제 들어와 있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제가 이제 가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번호표도 받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제 정보도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처방전도 거기서 뽑아갖고 나오는. 그래서 저는 그 AI가 발전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서빙 로봇이 다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주 봤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노동을 대체하는 것들은 뭐 좀 이해가 가는데, 간호사는 조금 좀 다르지 않나요? 사람의 어떤 신체를 다루는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이제 민감한 그런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키오스크로 바뀌더라고요. AI가 이제 직업을 대체하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현재 AI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하고 근로자하고 누가 일을 잘하고 회사에 있어서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항상 따져보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I가 사람보다 일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무슨 임금이 AI가 더 작고, 또 일을 갖다가 뭐 자유롭게 별 무리 없이 많이 시킬 수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노사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고, 이러면은 굳이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노동 사이의 어떤 대체율이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이제 계속이 되면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할 정도로 AI의 어떤 그 노동시장의 진출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물류센터 직원 60만 명 AI 로봇으로 대체 계획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 마찬가지로 아마존의 어떤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하는 직원들보다 AI가 짐도 더 잘 나르고 포장도 더 잘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AI를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60만 명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숫자가 이제 AI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도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놀라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류센터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 노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AI가 대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간호사,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어떤 변호사,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의사 이런 식의 어떤 전문직 일자리도 AI가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 직원의 어떤 AI로 대체는 어떤 거대한 그런 어떤 일자리 흐름의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AI로 인한 노동 취업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양극화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AI가 노동을 100% 대체하는 시대는 쉽지 않을 거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 노동을 100% 대체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사람이 없이 AI만으로는 일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유능한 근로자가 과거 100명의 일을 하는 시대는 올 거다. 사람 한 명이 한 10명, 20명의 일을 하기는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쓸 때 챗GPT 이런 걸 활용을 하면 하루에 한 건 기사를 쓰는데 지금 한 10건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명의 어떤 유능한 근로자가 10명, 20명의 일을 하는 이런 시대는 곧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 현장에서 사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존재를 하지만 사람의 숫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10명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은 굉장히 연봉을 많이 받겠죠. 생산성이 올라가서. 그렇지만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한 명의 고액 연봉자와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어떤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AI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이제 기업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I가 아까 이제 아마존 뭐 60만 명 말씀을 하셨지만은 60만 명의 근로자를 AI로 대체를 할 수 있죠. AI가 더 잘하면은. 근데 이제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산 영역에서의 문제고요. 물건을 만드는 영역에서 AI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하는 그 문제고 소비의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기업이 물건을 왜 만들죠? 기업은 그 물건을 팔려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물건을 누가 삽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물건을 사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기업에 있던 근로자들이 그 물건을 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만들면 그 휴대폰을 그 직원들이 사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직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대, 뭐 LG 이런 식의 어떤 직원들이 그 물건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근로자는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의 문제는 AI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AI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고 AI가 노동을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생산의 문제는 더 잘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을 누가 사냐 이거죠. 근로자들이 다 실업자가 돼버리면은 그 물건의 소비자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는 지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그걸 구분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주는 생산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팔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기업도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AI 문제는 생산의 영역에서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비의 문제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생산의 영역에도 있지만 소비의 영역에도 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유망한 혹은 사라질 직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 저도 옛날에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또 어떨 때는 또 많이 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사라질 직업이 2016년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다보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포럼이잖아요. 세계 어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포럼인데 그때는 사라질 직업이 단순 반복하는 직업들, 그다음에 뭐 종합하는 직업들, 조사하고 데이터 분석하는 직업들,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를 하는 직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대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한의사, 의사 뭐 이런 영역까지도 다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체할 거다. 그다음에 뭐 프로그래머 이런 것들도 이제 AI가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신문에도 기사를 썼습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개발자들이 요즘에는 용접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개발자라는 직업은 금방 사라질 것 같고 용접은 오래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용접은 그나마 어떤 사람의 섬세함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접은 AI가 대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래가지고 개발자를 포기하고 용접을 배워서 잡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용접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제 나왔는데 그 정도로 AI의 어떤 침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지될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6개월 지나면 그 직업이 또 사라지는 직업의 대상이 포함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교육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그동안에는 기억력과 논리력이 좋으면 공부를 잘했습니다. 기억력이 좋으면 암기를 잘하고요. 논리력이 좋으면 수학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력과 논리력이 좋으면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직업도 갖고 그랬는데 기억력과 논리력이야말로 AI가 가장 대체하기가 쉬운 것들입니다. AI는 사람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하고요. 훨씬 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력과 논리력에 기반을 둔 어떤 교육과 그 교육으로부터 얻게 되는 좋은 직업들, 이런 직업들 빨리 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반면에 이제 사람 사이의 어떤 소통 능력을 강조하는 분야는 아직 좀 AI가 대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적인 소통, 이런 문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처지를 공감하는 능력, 뭐 이런 능력들은 아직 AI가 본격적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적인 소통과 교류 분야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한 능력을 좀 키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직업들은 기억력과 논리력에 기반한 직업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AI 문제와 김 부장의 이야기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산층 경제학이라는 책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트럼피즘과 관세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특히 이제 신사임당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이라서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중산층 문제는 우리나라 국내의 문제고요.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 문제는 대외적인 문제인데 두 문제 다 상당히 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지성을 모으고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독자분들이 한번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